코로나19로 모두 걱정이 큽니다만 이 와중에도 총선 시계는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 공천을 모두 끝냈고요. 통합당도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주말 동안 비례후보 선정 작업에 착수한 여야 비례정당, 오늘과 내일 최종 후보자 명단을 발표합니다. 한편 열린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형제당이고 잠시 전략적 이별을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열린민주당의 창당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내민 손을 밀어내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오늘 정치 와호장룡 시작하죠.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비례정당들의 후보 공천 오늘 내일 정해집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시민당부터 볼게요. 자, 원래 오늘 아침에 홈페이지에 순번까지 다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들여다볼 게 많다, 지금 검증할 것도 많다 이렇게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오늘 오후 또는 내일 오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밤새서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심사 하는 요인도 생겼고요. 또 공관위를 한 번 더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아마 사정이 복잡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는 78명이 신청을 했고요. 네. 정당에서는 33명, 총 111명이 이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치열하게 이 논의를 펼치고 있고요. 검증 작업이 아주 치열한데요. 두 군데, 그러니까 원래는 4개의 정당이 이제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2개 정당, 그러니까 작은 소수 정당 4군데였는데요. 그 중에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2군데에서만 후보들이 검증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한 명씩. 나머지 2개, 뭐 가장경당 이런 곳에서는 후보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들의 자질 문제가 좀 불거졌었어요. 그러니까요. 대표들뿐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있는 후보들도 결국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1번에서 4번을 이렇게 그쪽에 정당에서 하고요. 네. 나머지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를 시민사회로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아마 시민사회가 2명이 더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주당 같은 경우는 11번 이후에 7명을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밤에까지 아마 치열한 그런 검증 작업을 벌이고요. 그래서 빠르면 뭐 오늘 저녁 좀 되고 아니면 내일까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민주당 측의 요구도 있는데요. 네.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그 정당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면서 일단 더불어시민당의 그런 입장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11번부터 17번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신 분들, 비례공천 받으셨던 분들이 배치될 거다라고 했는데 더불어시민당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은데요. 민주당 출신 그 인사들, 비례 후보들은 우리를 앞쪽으로 배치해줘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그 원인이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열린민주당이 제공한 그런 게 있어요. 열린민주당. 네, 왜냐하면 이제 열린민주당이 생각보다 정당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네. 원래 더불어시민당이 한 18석 정도를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게 실은 열린민주당과 나눠지기가 되면은 11번서부터 7명을 한다 하더라도 17번, 16번 안 될 수도 수도 있다. 있다라고 그런 하니까 생각이 당연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된 분들 중에서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듣보잡이라는 반전을 썼어요. 듣도 보지 못한 후보를 해놓고 우리처럼 검증받은 사람을 후순위로 밀린다는 거는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앞번호로 좀 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은 곤란한 게 이게 처음에 선거 비례 연합정당이었기 때문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당 후보, 5번서부터 10번까지는 시민사회 후보 이렇게 정해버렸어요. 그걸 거의 뭐 전제 조건 비슷하게 했다, 그게 이거는 만약에 있잖아요. 깨져버리면은 처음부터 내세웠던 전제가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인데요. 이것을 넘어서서 두 가지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국회는 싸우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민생을 어떻게든 간에 잘 대변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건데 지금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전부 다 지금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과연 특정 정당이 몇 석을 얻느냐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되고 나서 나중에 21대 국회 가서 무엇을 하는 국회인가. 정치라는 거는 크게 3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분도 있어야 되고 또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무시된 상태에서 우리는 뭐 형제당이다. 우리는 끝나고 나서 통합하겠다. 연합하겠다. 저는 63년도 처음에 비례대표가 만들어졌거든요. 63년인데
이후에 비례대표가 잡음도 많았지만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을 하면서 정말 반칙과 꼼수가 난무하는 거는 처음 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21대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큰 우려를 표하는데요.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 잘된 나무 떡잎부터 안다고 이렇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 속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참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더 이상 명분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선이 그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적어도 그것까지는 또 거기서 또 물러서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정치공학 얘기하셨습니다만 또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꿔주기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비례의원들 뭐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비례 출신이고 불출마 선언했던 분들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으로 지금 가는 문제. 지금 7명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7명일까요?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면요. 역시 정당의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표기상에서 일단은 투표 두 거대 용지에, 정당이 일단은 이 비례정당 후보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생당이 1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정당들 정의당이 있고요. 또 미래한국당이 있습니다. 미래한국당도 이미 이제 뭐 상당수의 의원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정의당도 있고요. 그렇다면 기후가 뒤로 밀리면 이제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도 정의당과 또 미래한국당 사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그러면 당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숫자는 좀 또 유동적입니다. 그렇죠. 7명에서 10명 숫자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미래한국당만 해도 지금 9명 정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9명, 10명? 그래서 이제 7명에서 10명 사이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당에서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많은 사실은 양쪽 다 변칙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굳이 미래한국당보다 더 앞순위로 갈 필요까지 있느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러나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더 앞순위로 간다면은 2번이 된다면 3번보다 2번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김영준 교수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은. 그렇다면 시대정신 가져야 되고요. 최소한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입법을 하고 또 국정을 다루는 최소한의 절차, 행정부와 여러 가지 일하는 과정을 따진다면 경험과 경륜, 지식 또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자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혼탁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만 해석되는 것들은 결국 국민들한테 상당한 불신을 낳을 텐데요. 그래도 또 그중에 또 누가 더 낫냐를 놓고 아마 국민들은 투표를 하실 텐데 지금은 그런 숫자를 놓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할 때 더 앞순위 가기 위해서 경쟁이 펼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으나 지금 민주당 주변에 떠 있는 위성 정당이 지금 사실은 2개입니다. 다리 2개 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인 열린민주당이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비례 후보들 소개를 했는데 후보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고 이야기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언론개혁 이루고 싶습니다. 언론의 지형, 언론의 문화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소모적이고 전투적인 관계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작년 흔히 말하는 조국 사태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자면 검찰의 쿠데타입니다. 그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다시 새로운 소임을 가지고 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반드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소감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문재인 청와대 출신 또 그리고 조국 법무부 출신 인사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또 눈에 많이 띄고 있는 당이 열린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열린민주당을 창당을 주도한 사람이 정봉주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미투 사건으로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고요.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투기 문제로 기소된 상황인 분들이 지금 지도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지금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언론개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분은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놨습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개혁을 얘기할 수 있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에 기소된 사람들도 버젓이 비례대표 후보로 나와 있고 조국 구테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구테타를 일으켰다고 한다면 그동안 그러면 왜 조국 장관은 사표를 내요?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계속 맞서야죠.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를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저거 자체가 국민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다시 얘기해서 언론 개혁이 아니라 언론 길들이고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을 하겠다고 저렇게 선언하고 국회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회는 저렇게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뭔가 명분과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것을 도대체 국회라는 것은 무엇을 하고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대통령 하수구에서의 국회인데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해야 된다? 네. 정치 ABC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의회 정치의 본질과 그 특성이 뭔지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김윤 교수님께서 굉장히 혹평을 하셨습니다. 일단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부터 좀 들어볼까요? 그래도 뭐 명분 같은 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있죠. 네. 그렇지만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김의겸 전 대변인 경우는 사실은 어쨌든 그 내용에 있어서 아마 본인은 다퉈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대통령의 입으로서 국정을 사실상 대통령을 대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좀 쉬는 게 맞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로 언론 개혁을 하겠다면 국회의원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헌신하면서 기자 시절에 얼마나 치열하게 정말 뛰어난 기자였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되고요.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국민들께서 비판할 지점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대신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들고 나왔는데 지금의 우리 검찰의 뭐 반인권적인 수사라든가 참 정말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지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여기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겸허한 자세로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동안에 받았던 많은 그런 사건들의 상처에 대해서는 좀 더 겸허하게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열린민주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것인가? 두 당의 말이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열린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더 큰 민주당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특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주위에서 갈라치기 하는 분들 말에 귀 담아 듣지 마시고요. 같은 점, 공통의 노력에 대해서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이 부적절한 이 창당과 이 공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쪽에 지금 20명의 현재 예비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움직임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당의 이 시스템 공천에 대한 우리 당의 공천, 그러니까 공정하고 또 도덕성을 중시한 이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열린민주당에서는 이 열린민주당이라는 존재가 이 여권의 표를 훨씬 더 많이 모으는 것이다. 선택의 폭을 더 넓혔다라는 주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이거 지금 뺏어가는 거다, 표 뺏어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애초에 생각했던 그림들,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후순위로 보내면서 만들었던 큰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권 진영이 최소한 과반수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국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지금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그 의석들을 상당히 잠식하는, 생각보다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애초에 출범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일부 지지는 정의당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3% 후반대에서 네. 6% 후반대까지 나오는 것 그런 같아요. 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선거 이후에 서로 연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았습니다.
당연히 연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 현안에 대해서 결국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은 같지 않습니까? 대신에 저는 일정한 그런 이 의석을 확보한다면 열린민주당이 사실은 독자적인 행보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줬던 민주당과는 상당히 결이 다른 굉장히 아주 강한 표방을 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정한 의석이 확보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매 사안에서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바로 합당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러나 현안마다 연합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서로 간의 공감대는 가져갈 것이다. 현재는 그런 선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찬 대표의 저 말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총선 후에 열린민주당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 공천에 의한 도덕성 공천에 대해서 지금 열린민주당이 창당도 잘못됐고 공천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정당과 연합을 하겠다?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아무리 정치가 공학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최소 한도의 명분과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난 2016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선거 후 그 심층 분석을 해보니까요. 당시에 새누리당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었던 지역구 지지했던 분들의 15 내지 18%가 실은 비례대표 후보를 할 때는 다른 정당을 찍었어요. 그때 최대 혜택을 받은 정당이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26.7%의 정당 득표를 얻어서 더불어민주당 25.5%더 많이 얻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략적 분리투표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때 상황과 달리 지금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다가 정의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러면 열린민주당으로 갈지 국민의당으로 갈지 정의당으로 갈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 가장 어려운 예측이 그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한 뭐 여론조사하면 뭐 몇 퍼센트 나오는데 그거는 아주 적극적 지지층에서의 문제고요. 오히려 선거에서는 중도층과 더불어서 합리적인 진보를 표방하신 분들이 누구를 찍을 것인가 관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이다, 더불어시민당이다 이렇게 해서 온갖 나름대로의 공천 파동을 일으키면 합리적 진보, 중도 진보에 있는 분들이 선택이 열린민주당도 아니고 뭐 더불어시민당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정의당이라든지 국민의당을 찍을 수 있는 개연성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 나와 있는 정당 지지도만 가지고 뭐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을 이른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의 굉장히 지적은 어려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이후에 열린민주당이 현재 보이고 있는 흐름들이랑 여러 가지 흐름 속에서 선거 이후에 국정 운영을 해야 될 때는 사실 냉정하게 그런 소수 정당이라도 과거에 우리가 4% 미리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흐름도 분명하게 사실은 이것이 서로 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이해찬 대표의 판단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열린민주당도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부적절한 후보도 있지만 현재 표방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들,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이라든가 언론개혁이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찬 대표가 현실적인 인식들을 얘기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까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준 교수님이 얘기하신 정치공학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이 지금 더불어시민당만 나오는 것보다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같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여권의 표를 더 많이 그게 가져간다 이제 이런 지금 분석도 굉장히 있거든요. 중요한 네. 분석. 저도 이제 그걸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로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이게 포지티브 썸이냐 네거티브 썸이냐 오히려 더 파이 더 크게 해줄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이 하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배분되는 의석이 많으면 나중에 범여권의 비례대표 의석은 20석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전에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뭐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유리한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은 선택 국민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서 찍느냐라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미래한국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에 아마 새 공천안이 확정돼서 나올 것 같은데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간 분들이 대표도 맡고 뭐 그리고 지도부도 꾸리고 공관위도 아마
주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될지 하는 부분이 조금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미래한국당은 창당 이 자체가 미래통합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대전제 속에서 출범한 정당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은 이제 미래한국당 특히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성교 전 대표나 뭐 공관위원장, 공명공관위원장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상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둘다 도대체 물러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체성과 더불어서 개혁성과 어떤 상관이 있느냐에 봉착이 됐어요. 그래서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고 나름대로 오늘 뭐 발표를 한다는데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531명이 아니라 추가 공모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영입을 한 다음에 지금도 과거식 방식이 아니라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를 해서 순위를 정하게 한다고 했다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나름대로 그렇게 새롭게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바꿨구나라는 인식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다만 순위만 바꾼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혹시 선거법 위반 아니야? 아무리 모당이라고 하더라도 비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특히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어가지고 민족 전체에 따라서 돼야 되는데 물론 이거 나중에 큰 논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의 순위까지도 재조정하는 것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이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또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이거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지금 미래통합당 모든 거대 정당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이고도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법 위반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아무리 더불어시민당의 그런 순위를 정하는데 우리는 후순위로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검증까지 해주겠다. 이것도 문제고. 또 하나, 이게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 27일 날 후보 이제 등록을 받았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물론 이제 정치적인 나름대로 고도의 판단을 하겠지만 아주 객관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재앙이 여전히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는 그런 면을 좀 지적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리고 있는 얘기는 미래통합당에서 특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추천했던 인물들이 앞순번에 배치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뭐 황교안 대표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입김이 뭐 이미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그동안의 명단 뒤집힌 그대로 자체가 입김이죠. 사실은. 그리고 벌써 황 대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명단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박형준 위원장이라든가 또 뭐 박진 의원 관련해서도 뭐 여러 차례 압력이라든가 실제로 그리고 박진 의원이 또 강남을 사실상 바로 보수 정당의 텃밭에 사실상 당선에 가까운 그런 역할을 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들 저는 선거법에 상당한 좀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 영입 문제 불발됐죠. 김용호 위원장 공관위원장도 나중에 보복 논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지사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암초를 만나고 결국은 한선교의 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 흔들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리더십을 다잡아야 된다는 측면들. 그래서 이제 이 본인이 미래통합당에서 함께 그 공천을 했던 비례 명단 그중에 10명 정도는 아마 순위에 들어갈 것으로 지금 그래서 보입니다. 오히려 색깔을 더 강화했다. 본인의 그러니까요. 리더십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지금도 사실은 하는 종로라든가 지역에서도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양상들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이 안 좁혀진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은 뭐 선거 앞으로 가면은 좁혀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흔들림 그리고 앞으로 대선 주자로서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결국은 이것이 승부수까지 저는 되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흥미로운 게요. 한성교 전 대표의 입장입니다. 뭐 폭로 비슷하게도 하셨고 아까 박진애 의원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어저께 나온 얘기는 황 대표를 여전히 존경한다. 이런 거예요. 이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한성교답죠. 성교답다라는 새로운 국어사전에 단어가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우왕좌왕하고 왔다 갔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었었던 그 자체부터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신이고 뭐고 기본적인 소량도 부족한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 놓으니까 저런 식으로 엉망진창이 된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번 이제 공천에서 명단을 봐야 되겠지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만약에 나름대로 공천을 잘 해서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쪽에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잘만 선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겠지만 내상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한국당이 정말 큰 틀 속에서 정책 전문가를 공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정말 득보잡이라고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공천이 분명히 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비난하다가 지도부 비난하다가 다시 존경한다고 한 건 뭔가 한성교 전 대표의 의중이 이번 공천 명단에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도 뭐 할 수 있잖아요. 반영되고 해달라고 하는 뭐 요구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처음에 황교안 대표가 사무총장으로 한성교 의원을 시켰고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당대표를 했던 그만큼 나름대로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있었었는데 그분이 이제 깨지면서 복원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민주주의는 정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야 모두가 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참 부족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 정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홍국, 김형준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